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오늘부터 정부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의료 현장에 투입합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늘 긴급 총회를 열고 집단 행동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여야 비례대표 후보들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권연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의 목 4명의 후보를 확정했고 국민의 미래엔 인요한 전 비대위원장 등 500여 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이슬람의 최대 행사 라마단이 시작됐지만 가자 지구 전쟁의 휴전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중재에 나섰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맹비난했습니다. 어제 저녁 전남 여수의 소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9톤급 낚싯배가 좌초됐습니다. 해경은 탑승자 18명을 모두 구조했지만 40대 선장 등 9명이 다쳤습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의료 현장에 군의관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있을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도 의료 파업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의료 현장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파견되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정부는 전공이탈 4주째로 접어드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부산대병원과 울산대병원도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군의관 파견 등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투입되는 인력은 응급 환자의 수술과 진료 지연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긴급 총회도 열리죠. 어떤 내용이 될까요? 네,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행동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긴급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 신청과 전공의 사직 등 현재 상황과 그동안의 비대위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는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설문자의 85%가 전공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엔 전국 33개의 의대 교수협의회도 공동 대응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라 이번 주가 의대 증원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인데 전문의들의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교수, 전문의 16명은 2024년 의료 시국선언문을 작성한 뒤 지난 8일부터 전국 의사들에게 연대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이 연대 서명에 동참한 의사는 사흘 만에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연대 서명을 통해 정부의 강경 대응은 정부와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도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겸직 해제 신청을 하더라도 총장들이 수리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서울 영등포에 있는 명지 성모병원을 방문해 의료 현장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JTBC 김태형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저녁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공수처가 출국을 금지한 상태로 수사를 해왔는데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지 6일 만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야권에선 핵심 피의자를 도피시켰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저녁 7시 51분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기를 타고 출국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점까지 뒤늦게 알려지며 주 호주 대사 임명이 이 전 장관의 수사 회피를 위한 도피성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항에선 출국을 저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지만 직접 마주치지는 못했습니다. 야권은 핵심 피의자를 도피시키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중대 범죄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로 도피시킨 겁니다. 수사를 방해한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면서 외교에 정쟁은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출국은 호주 대사에 임명된 지 엿새, 지난 8일 출국 금지가 해제된 지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이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 신청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처리할 것인데. 이 전 장관은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자 출국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대통령 신임장 수여 등 공식 절차도 생략한 채 어제 저녁 호주로 출국한 겁니다. 공수처는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장 공백까지 겹쳐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여야 비례대표 후보들도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어제 시민사회의 목 4명의 국민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사실상 당선 확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엔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 등을 벌였고 현재는 금융정의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하게 주장해온 서울대 교수가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도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를 모집했는데 인요한 전 비대위원장 등 530명이 신청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손으로 4분의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공개 오디션을 거쳐 4명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시민사회 몫으로 배정된 4명인데 앞번호에 배치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비례 1번 전지혜 후보는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 등을 벌여온 반미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남성 1위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하게 주장해온 인사입니다. 여성 2위는 정영희 전국농민회 총연맹 구례군 농민회장이, 남성 2위는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엔 530명이 공천을 신청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인요한 전 비대위원장과 한지아, 윤도현 비대위원 등 전현직 지도부가 포함됐고 사격 선수 진종호 씨, 진양혜 전 아나운서, 김영민 전 KBS 코미디언 등 영입 인재들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중에는 안상훈 전 사회수석, 천효정 전 부대변인 등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당 지도부들의 입씨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정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폐륜 공천입니다. 대국민 선전포고 바로 그 자체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과거 우리가 알던 그 전통의 민주당이 아니라며 부패, 종북 세력들이 민주당을 숙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전남 여수시 해상에서 18명이 탑승한 낚싯배가 좌초돼 이 과정에서 선장 등 9명이 다쳤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38분쯤 여수시 삼산면 소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9.7톤급 낚시 어선이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 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 4척, 헬기 1대, 구조대 등을 투입해 탑승자 18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항해 중이던 배가 바위섬에 부딪혀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결국 가자 지구에서의 휴전은 불발됐습니다. 이슬람의 신성한 달 라마단을 총소리와 맞게 된 겁니다. 체면을 구긴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직접적으로 맹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초승달이 관측됐다는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의 발표로 이슬람 대부분 국가에서 라마단이 시작됐습니다. 라마단은 이슬람권에서 신성한 달로 여기는 29일 정도의 기간입니다. 당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라마단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을 이끌어내겠다고 했지만 실패한 셈이 됐습니다. 사전 조건에 의견차를 보이면서 이스라엘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협상에 참석도 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난했습니다. He's hurting
Israel more than helping Israel by making the rest of the world. It's contrary to what Israel stands for. And I think it's a big mistake. So I want to see a ceasefire. 앞서 의회 국정연설에선 네타냐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I told him, baby, show me pieces. I said, baby, you know, I can't come. 나중에 그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중대한 만남을 하게 될 거란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의 정책은 이스라엘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하마스는 라마단 기간 동안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모두 성지로 여기는 알-아크사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모이게 될 이번 라마단 기간이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최대 고비가 될 거란 경고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충남 당진의 고속도로를 헤매던 사모예드 강아지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자는 도로 한가운데에 있던 강아지를 차에 바로 태워 구조했는데요. 이틀 전 꽉꽉 막히던 도로, 비상등을 켠 차 뒤로 웬 하얀색 강아지 2마리가 빼꼼 서 있습니다. 엄청 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차가 지나다닐 때마다 계속 이제 약간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알리는 것처럼 계속 짖더라고요. 얘들아 이렇게 불렀더니 곧바로 차에 달려와서 익숙한 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휴게소에 내려 간식도 주고 물도 줬더니 물 1리터를 전부 다 마셔버렸다네요. 얼마나 사람을 잘 따르는지 말도 잘 알아듣습니다. 말도 되게 잘 듣는데 손 이거요. 설마 강아지를 이 위험한 고속도로에 버렸나 이런 걱정에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타고 1000만 명 가까이 봤습니다. 주인 만나라 제발 주인 만나. 그냥 제발 주인을 찾아라라고 했어요. 좋은 주인을 만나 이 얘기보다 제가 아마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버려진 게 네네. 강원 씨는 나도 견주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면서 곧바로 강아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강아지들 충남 당진시의 보호소로 옮겨졌는데 반드시 좋은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영상 보면서 시간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 BBC와 로버트 켈리 교수의 이 인터뷰가 벌써 7년 전 일이 됐습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가 탄핵에 관한 인터뷰를 하던 중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연이어 유모차를 탄 둘째 아들이 들어왔고 당황한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죠. 엄청난 화제가 된 이 영상 오늘까지 6천만 조회수를 달성했는데요. 7년 전 어제 있었던 재미있던 영상을 사람들이 기억하자 켈리 교수 직접 소셜미디어를 통해 BBC 그 아빠의 7주년입니다. 이렇게 근황을 알렸습니다. 훌쩍 커서 한복을 입은 아이들의 얼굴도 보이고요.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는 가족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절대 지루해지지 않을 영상이다. 매번 볼 때마다 웃는다. 즐거운 반응을 나눴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알린 10살 소년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몸이 전쟁의 아픔 그 자체였습니다. الطفل لم نجد له الدواء ليكمل الحياة. إن هذا الطفل لم نجد له ما يجعله يعني يستمر ويكون على قيد الحياة. 온몸의 뼈가 그대로 드러난 몸, 초점 없는 눈은 10살 소년 야잔 카파르네의 아버지가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뇌성마비가 있었던 소년은 전쟁 전에는 조금씩 상태가 나아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피난 중엔 아이를 위한 음식을 구할 수도 없었고 여러 번 거처도 옮겨야 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4일 결국 숨졌는데 먹지 못해 생긴 여러 합병증 때문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가자 지구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 특히 수많은 어린이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32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과일값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겨울 수박의 80% 가까이 나는 경남 함안에선 수박이 짓무르고 잎이 말라 죽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올해 같은 해는 없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박이 터져 벌어졌고 속은 짓물렀습니다. 줄기와 잎은 검게 변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멀쩡한 수박은 크기가 작습니다. 예년보다 무게가 한 60% 정도밖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상품성이 없는 수박들은 내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식처럼 우리가 애지중지 키웠는데 1년 농사가 이거 되면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생업이 다 딸리가 있는데 이거는 폐기처분밖에 안 되니까. 국내 겨울 수박 70에서 80%를 생산하는 경남 함안의 하우스 농가 대부분이 이런 상황입니다. 올겨울 비가 자주 온 게 원인입니다. 햇빛이 부족해 수박이 충분히 자랄 만큼 광합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경남 함안에 비가 온 건 18일입니다. 평년 강수율의 최대 12배가 넘습니다. 30년 40 농사를 짓는데 올 같은 해는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 시설 농작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잦은 비에 습도마저 높아 딸기와 멜론, 호박에는 흰 곰팡이가 폈습니다. 일조량 부족으로 생긴 피해는 사실상 농가 보험이 적용한 데 아예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도 늘고 있습니다. 출하될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가격도 비싸질 걸로 보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성폭행 전과가 있는 형제가 집에서 수십 차례 친딸을 조카를 성폭행하는 걸 누구도 몰랐습니다. 관계기관들은 현행법상 범행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을 뒤따라가 봤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12년을 감옥에서 지냈던 아버지가 출소한 건 지난 2020년.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출소 당일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던 딸을 성폭행했습니다. 끔찍한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출소한 둘째 삼촌은 일주일도 안 돼 조카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막내 삼촌은 아예 5년 전부터 성범죄를 저질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함께 사는 친할머니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신지체 3급인 아버지 그리고 둘째 삼촌은 길 가는 청소년들을 납치 성폭행한 죄로 2차례 처벌받아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감시 대상이었던 겁니다. 역시 정신지체 3급인 막내 삼촌도 아동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이 집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삼형제의 범죄는 담임교사가 피해자를 다른 일로 상담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지난해 경찰에 신고하며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상습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온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형제들의 앞선 범죄는 딸이 아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던 데다가 법원의 결정 없이 임의로 가족과 분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10여 년 전 범죄에 대해 선고할 때 법원이 딸에 대한 보호 조치를 내리지 않아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취재진에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범죄자 가족인 이 아이는 보호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피해 지원을 담당했던 지자체 관계자도 장기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했습니다. 전자발찌만 끼웠다고 해서 재발 방지가 될 것이라고 봤다면 그건 되게 사회가 안이한 태도였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걸 한번 사례 부검을 해봐야 된다. 한편 검찰은 세 형제에 대해 전문의 감정 결과 성충동 조절 능력이 낮다며 약물 치료를 법원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형이 길고 출소 후 보호 관찰도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범죄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딸 한 명에게 이루어진 만큼 딸과 분리되면 재범 위험성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며 역시 이를 기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이 확정됐고 둘째와 셋째 삼촌은 각각 징역 20년과 15년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인 딸은 현재 할머니와 떨어져 보호기관에서 지내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이런 친족 성폭행, 보호자가 가해자인 상황은 신고도 문제 해결도 어렵게 만듭니다. 지난 5년 동안 한 해에 평균 400건이 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연 기자입니다. 올해 27살인 직장인 A씨. 아버지의 성폭행은 어린 시절 10여 년간 지속됐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교육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케이스는 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무엇이 범죄인지도 잘 모를 어린 나이부터 시작된 데다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보호자가 가해자였기 때문입니다. 벗어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엄마에게조차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있었을 때 항상 아빠가 목소리가 크고 뭔가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이런 행태를 봤을 때 엄마가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강했었어요. 성인이 된 후에야 신고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가족이란 울타리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호적상으로 보면은 그냥 여전히 4인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라지지 않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골치 아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 같은 친족 간 성폭행은 신고된 것만 지난해 420여 건.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400건 넘게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친족 간 성범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란 점입니다. 사실 턱없이 낮죠. 우리나라는 한 25년 나오면은 좀 중형에 처해졌다. 해외 같은 경우는 아예 최저 형량을 한 25년 정도로 좀 강하게 두고 있어요. 또 피해자에겐 가족이란 강한 울타리가 무너진 만큼 무엇보다 인적 네트워크를 온 사회가 만들어주는 게 급선무란 지적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신뢰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 일상을 계속 지속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는 않은 과제이고요. 좋은 인적 자원들이 그 사람 주변에 좀 풍부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오렌지 쉼터란 이름으로 지역사회와 피해자들이 인적 교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울타리가 뭔가 잘 되진 않았지만 나에게도 뭔가 울타리가 있다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담이나 자조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울타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건을 말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생각보다 나에게 그렇게 뭔가 압박감을 줄 수 없는 대상이었구나를. JTBC 안지연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오후에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지방에 5에서 20mm, 중부지방은 5mm 안팎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국이 10도에서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